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 우방TV입니다. 이 방송은 건축주와 초보 건축 기술자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설계에서 공사 도급 계약 체결까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에서 도급 계약 체결까지 설계를 해야겠죠. 그러면 설계 도면을 보고 공사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내역을 작성하면 공사비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면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견적을 검토해야겠죠. 여기서 적정 업체가 선정되면은 공사 금액을 협상해야 되겠죠. 내고 한다 그러죠. 협상한다. 거기서 공사금이 확정되면은 도급 계약 체결이 되겠죠. 이런 순서죠. 설계사무소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 되어야 공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잘 설계하는 업체인지, 공장이나 빌딩을 잘 설계하는 사무소인지 등등을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설계 사무소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설계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설계가 되면은요, 그 도면을 보고 공사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내역을 작성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검토를 하죠. 거기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공사 금액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견적낸 대로 다 공사비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내고 한다. 협상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공사비가 결정되면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갔어요. 설계 도면이 완성되면 공사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산서가 맞겠죠. 건축주 입장에서요. 이 공사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뽑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 수량을 뽑습니다. 필요 자재 수량, 필요한 공정의 사람, 기술자 또는 기능공이죠. 뽑고 그 다음에 단가를 곱하면 총 비용이 되죠. 총 공사비가 되죠. 이 예산서, 내역서는요, 설계할 때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건축주가 견적 전문 사무실에 의뢰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규모가 적으면은 견적하는 시공자에게 내역서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견적 접수부터 계약까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설계 도면 확정하고 공사비를 뽑아보고 내가 이 공사를 얼마에 할 수 있다고 가늠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견적 금액대로 다 줄 수가 없죠. 적절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금액을 협상합니다. 좀 깎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계약이 완료되는 것이죠. 견적 접수는요, 가능한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최소 3개 이상, 5개 정도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 금액을 협상하죠. 뭐 두세 개, 서너 개 업체와 견적 금액을 협상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야겠죠. 이때는 단가와 공사비를 확정합니다. 업체와 건축주가 합의하는 것이죠. 이때 제외사항이 있으면 명확히 기재합니다. 견적서에 뭐뭐는 빠졌다든지 뭐뭐는 포함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달린 것 외에는 전부 포함해 업체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설계 도면을 가지고 주의 여건을 고려해서 일체 그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견적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와서 뭐가 빠졌다 이러면 분쟁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이 완료되겠죠. 이 계약은요, 계약서 양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지 않고, 이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토급 계약서라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활용하면 거의 완벽합니다. 여기서 약간 가감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공업체 선정하면 견적을 받죠. 가능하면 3개 이상, 가능하면 5개 이상이 좋습니다. 이때 최저 견적자와 최고 견적자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개 업체 참여 시 최고 견적자와 최저 견적자는 배제한다. 왜냐면요, 최저 입찰자는요, 저가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손실을 보존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참작하셔야 되고요. 최고 입찰자는 너무나 많은 공사 금액을 요구한 업체는 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견적을 접수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견적 접수 시는 대표자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심부름꾼 비슷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견적서를 덜렁 던져놓고 가버리면 그런 업체는 믿을 수 없습니다. 또 공사비를 평당 얼마면 할 수 있다 말하는 자는 기피해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대화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면을 해독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숫자를 뽑을 수 있는지 이런 능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또 건축관련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가, 그 공사 짓는데 관련된 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공사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추가하면 견적 접수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설계 도면과 시방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무엇이 빠졌습니다 이런 거는 분쟁이 됩니다. 또 설계 도서가 그 건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잘못되거나 누락된 것 전부를 수정해서 견적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 설계 도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100% 그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설계 도서 자체가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비전문가죠.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죠. 설계도 맡기고 시공업체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업체 선정을 할 때요, 금액도 중요한데요. 이런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자격자인가?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200제곱미터 약 60평입니다. 이상은 건설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아무나 할 수 있었습니다. 200평 이하까지는요. 200평 밑으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60평 이상은 건설의 면허를 지자체로부터 받은 건설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 재무상태,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는가, 자본금은 얼마인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견적을 낼 때 지명원이라고 있습니다. 견적업체에서 자기 회사를 알리는 지명원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세금을 체납했는지 자본금이 얼마인지 등등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 작성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면을 읽고 공사 수량을 뽑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도면이 부실한 부분을 있으면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설계사무소에, 업체에서 보완을 요구해서 설계사무소에 요구를 해서 제대로 잡은 다음에 견적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 실적. 이게 공사 지명원에 업체가 내는 공사 지명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언제 했다, 얼마짜리를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가 주택을 지으면 주택을 많이 하는 업체가 좋겠죠. 이런 걸 참조하는 겁니다. 회사 조직, 건설업체의 조직입니다. 이것도 지명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고 기술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요, 중소규모의 건축을 하려면요, 몇 년짜리 기술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20년 뭐 이런 된 분들이 이 정도 된 분을 믿을 수 있죠. 그래야 견적도 할 수 있고 공사를 맡기면 그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할 능력이 되겠죠. 2, 3년, 1, 2년 불가능합니다. 최소 10년이다. 뭐 20년, 30년이면 더 훌륭하겠죠. 평판도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소문해야 됩니다. 이모저모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공사 중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비양심적이지 않는가,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수소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경쟁사가 있죠. 견적을 뭐 3개, 4개, 5개 받으면은 A 업체가 B 업체의 능력을 문제시 삼는다, 뭐 평판이 안 좋다, 이런 의견은 경쟁사의 의견은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참고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A, B, C 회사는 서로 경쟁자니까요. 다음은 유자격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약 60평입니다. 연면적은요,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다 더한 게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이 사항은요, 2, 3년 전에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이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없다.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요, 단독, 다중, 다가구,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의 661해배 이하, 이 200평입니다. 200평 이하는 아무나 할 수 있었어요. 비주거용은요, 495m 이하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었어요. 건축주가 직접 할 수도 있었고, 지금은요, 연면적 200해배 이상, 60평 이상가 모든 빌딩입니다. 모든 건물입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은 건설의 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종류는요, 연면적 60평 이하라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습니다. 건설의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일반 빌딩은 200해배 이상, 연면적이 1층, 2층, 3층, 4층, 5층 합친 면적입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60평 이상은 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해야 된다. 200제곱미터 이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 종류,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 등은 200제곱미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건축주가 할 수 없다.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자가 시공해야 된다. 정식 건설업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밑에 거는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 정식 건설회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면적 200해배 60평이죠. 초과하는 건축물, 이거는 건설업자가 해야 된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협상을 했어. 계약을 해야겠죠. 공사 도급 계약서죠. 계약서에
날인해야겠죠. 이 사항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하면요, 계약을 할 때는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국토부에 들어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고 검색하시면요, 상세한 도급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쓰면은 완벽합니다. 조건에 따라가 조금 가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거의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조정이 됩니다. 민간인이니까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